정치학 연구방법론 제5강의 마지막 세션, 즉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개념의 의미, 개념의 효용성, 그 다음에 개념 만들기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학적 개념은 어떤 부류의 현상이 지니는 공통 속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개념은 지칭 도구이지요. 우리는 개념을 이용하여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개념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과학적 지식, 꼭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축 단위가 된다. 빌딩 블록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론이란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개념과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이란 개념들이 연계되어 있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개념을 만들므로써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럼 개념을 어떻게 만드느냐? 두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했듯이 개념은 두 단계의 정의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정의이고 두 번째는 조작 정의였지요. 이론적 정의는 개념이 지칭하는 현상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혹은 가장 핵심적인 맥락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성장이란 현실 세계 속에서 첫째, 국가 경제 체계의 규모 확대라는 측면과 국민 경제 생활의 수준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우리가 선정한 두 개의 기본적인 맥락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을 선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이론적 정의라 하며 이제 선정된 각 맥락과 현실 세계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조작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추상적 용어로서의 개념은 아주 여러 개의 지표들로 재구성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개념 만들기 혹은 개념화라는 작업을 끝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과학적 개념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일컬어 과학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적 개념이 갖추어야만 할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empirical import입니다. 우리말로 경험적 함의, 이렇게 부르죠. 경험적 함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과학적 개념은 그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추상적 용어가 여기 있고 여기에 현실 세계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추상적인 용어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Bridge Principle. Bridge가 다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량의 원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량의 원리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추상적인 용어로서의 개념과 현실 세계를 연결시킨다. 자, 연결시켜야만 한다라는 원리가 바로 교량의 원리, 다리의 원리, 브리지 프린시플이죠. 이런 브리지 프린시플에 입각해서 우리는 개념을 만들 때 먼저 이론적 정의를 내리고 또 이론적 정의를 통해 우리가 선정한 각 접근 맥락을 현실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조작 정의를 한다.
지표들을 만들어낸다. GNP나 GDP나 뭐 1인당 국민소득, 교역액, 그 다음에 또 고용률, 또 주택보급률, 이 수많은 지표들은 바로 이와 같은 교량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표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 과학적 개념이 갖추어야만 할 조건입니다. 경험적 함의. 두 번째는 조금 말이 복잡합니다만 systematic import라고 불립니다. 우리말로 체계적 함의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체계적 함의가 어떤 뜻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쉽게 말해서 모든 과학적 개념은 그 개념을 사용한 이론이나 통칙들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이런 세 가지 아주 간단한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세 가지 이론은 P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이론이나 통칙 속에서 P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즉 이 세 개의 통칙에서 P가 지칭하는 바가 같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통칙을 P를 이용하여 연결 지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P라는 개념은 T는 P를 불러일으킨다, P는 R을 불러일으킨다, P는 Q를 불러일으킨다는 통칙에 있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 이 세 가지 통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P라는 개념의 정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칼 햄펠이라는 역시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개념은 이론이라는 실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매듭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실이 하나 있고 여기 실이 하나 있고 여기 실이 하나 있는데, 이 실들은, 즉 이론들은 모두 P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P는 이 세 가지의 이론적 진술을 연결하는 매듭이다. 정리를 하자면 모든 과학적 개념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사용한 다양한 이론들을 서로 묶을 수 있는 매듭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systematic import, 체계적 함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적 지식이 축적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쌓인다는 얘기죠. 과학적 지식, 이론, 그런 것들이 축적된다는 뜻은 그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연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사용한 공통 개념을 통해서 이들을 엮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이론은 낚싯대와 같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던지면 어떻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통 개념을 사용한 이론들을 서로 연결시키다 보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들은 수많은 이론들을 서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공통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질 수가 있죠. 그물을 엮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의 이론만 사용하면, 즉 하나의 낚싯대만 사용하면 고기 한 마리 잡지만, 이렇게 연결된 그런
그물망을 던지면 고기 여러 마리 잡을 수 있죠.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은 결국 현상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파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념이 systematic import를 확보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적인 진술들이 서로 엮일 수 있고 그것들을 던질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즉 설명의 영역과 범주가 넓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systematic import 개념의 체계적 함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개념은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이론적 진술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개념의 정의가 같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를 만들어내려 굉장히 애씁니다. 정치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수많은 개념들은 사실 수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수용된 보편적 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개념 정의를 통일하려 할까? 그것은 바로 systematic import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통 개념을 사용한 이론들을, 진술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설명과 이해의 범주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를 가진 개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퍼스펙티브가 너무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는 뜻은 서로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물론 시스테마틱 임포트를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지층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에서 모든 과학적 연구가 부딪힌 공통적인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딜레마 중에 하나죠. 우리는 공통적인 정의를 지닌 개념을 사용하여 이론을 연결시키고 이론을 축적하고 그럼으로써 이론망, 단순한 theory가 아니라 theoretical network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론의 설명의 범주,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혹은 이론망이 설명할 수 있는 그 폭과 범주를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보다 폭넓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보다는 개념 정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그것이 지칭하는 현상이 지닌 다양한 면모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역시 한 과학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수용된 어떤 정치학적 개념을 수용하신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론,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이론, 기존의 지식들에 연결하여 보다 폭넓은 이론망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용해온 어떤 개념의 정의는 너무 폭이 좁다. 좀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맥락을 갖고 현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이런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과 논리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쪽으로 달리는 토끼 두 마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토끼를 잡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일레마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지요. 자, 이처럼 과학적 개념은 체계적 함의와 경험적 함의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를 하나 들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 많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학 공식을 하나 써놨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다글라스 브레이라는 사람이 정치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Ray's FP 혹은 Ray가 만든 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의회 분절 지표 혹은 의회 분절도 측정 지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어떤 의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총 의석수를 말해요. N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00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그마라고 부르고 서메이션 다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NP라는 거는 이거는 원내 정당수를 말해요. 원내 정당이 뭡니까, 여러분? 의회 내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우리가 원내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국회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FI라는 거는 각 정당이 원내 정당이 의회 내에서 몇 석을 갖고 있는가를 FI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저 간단히 보면 이거를 1에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값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0인 때는 어떤 걸까? 가만히 따져보면 0일 때는 하나의 정당이 의석 모두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 의회는 전혀 쪼개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의회 분절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뭘 계산하려고 이 지표를 사용하냐면 어떤 나라의 의회 혹은 국회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힘 혹은 권력의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쪼개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회가 쪼개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흔히들 뭘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의회 내에 진출한 정당이 몇 개냐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 10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다면 많이 쪼개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10개 정당 중에 2개의 정당이 의석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꼬마 정당들이 나머지 20%를 나눠 갖고 있다고 하면 의회 권력이 그렇게 심하게 쪼개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회에 몇 개의 정당이 진출했느냐만을 갖고 의회 권력이 얼마나 잘게 쪼개져 있느냐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뭘 고려했느냐? 원내 정당 수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갖고 있느냐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의석수를 놓고 결국 몇 개의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유지하면서 이 총 의석을 나눠 갖고 있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걸 소개했느냐면 바로 우리가 의회의 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학적 개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총선 이후 우리 국회가 각 정당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쪼개져 있나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회 분절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맥락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 이론적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는 어떤 맥락을 선언한 겁니까?
우선 원내 정당수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각 정당이 몇 석을 갖고 있느냐 FI를 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이제 이와 같은 수리적 공식의 논리에 따라 의회 분절도가 측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는 레이가 만든 하나의 개념, 즉 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의회 분절도가 어떤 맥락에서 측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이용할 것인가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작 정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표들이 과연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려는 지표인가? 이런 문제, 즉 측정 타당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다른 섹션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과학적 개념에 관한 제5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계속해서 다른 6강, 7강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강의였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5강의 마지막 세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